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심층 해설을 좀 들어보려고요.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천슬라 뭐 얘기하다가 테슬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천비디아 얘기가 어젯밤에 나오더니 진짜 $1,000 가까이 됐죠. 네, 거의 네. 천비디아를 네, 조연했는데 됐습니다. 네. 실적 발표 새벽에 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실적 발표는 대단히 많은 분들 유튜브에 이미 벌써 흥분하시고 역시 엔비디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선은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2, 4분기와 네네. 비교한다라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비교해야 될 것은 이번에 1분기, 1분기하고 얼마나 1분기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뛰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시면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1억 달러에서 한 260달러로 한 전분기하고 비교. 네, 전분기. 4분기하고 1분기 비교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17.6% 정도가 뛰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1년 전에 비해서는 265%가 뛴 건데,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17.6%가 뛰었고요. 이것도 놀라운 수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라고 이제 엔비디아가 분류를 공식적으로 삼아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이번에도 87%예요. 아, 그러니 나머지 13%로 게임과 PC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게임과 PC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지포스 같은 그래픽 카드 팔고 맞습니다, 이런 시장이 맞습니다. 13% 정도 된다는 그 거죠. 23%는 지금 우리가 제쳐놓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다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매출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184억 달러에서 226억 달러로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런 수치 이게 한 23%로 증가한 건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흔히 말하는 이 그로스 프라핏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입니다. 네네네.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78.4%를 기록했어요 이번에. 거의 80%네. 그러니까 네. 1,000원 팔면은 800원을 남겼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러한 이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이 60% 70%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는 건 한 번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것을 하나씩 더 찍어내는 한계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한계 네. 생산 비용 이게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영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개발비는 많이 들지만 시장이 확대될수록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한계 생산 비용이 0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계속 재료비가 될 거예요. 재료비가 똑같이 들죠. 아무래도 규모의 그러네요. 경제가 들어서 증가하는 비율은 낮아지긴 하지만 체감하고는 하지만 한계 생산 비용이 체감하긴 하지만 한계 생산 비용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78.4%가 낮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고 이 디맨드, 이 수요에 그러니까 즉 이 수요의 뒷배경은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수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엔비디아의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수요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의 이제 경쟁사인 AMD라든지 인텔하고의 격차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선 또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비판적으로 지금 보려는 건 아니라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실까봐 우선 엔비디아의 이러한 지배력은 아니, 지난번에 나와서 예언하셨어요. 엔비디아가 조금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쭉 잘 나갈 거다. 수요가 워낙 더 늘 거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은 갈 거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H100을 샀던 기업의 40%를 샀던 기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와 아마존과 알파벳 요 네 기업이 H100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칩의 40%를 네 기업이 샀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1분기는 좀 어땠을까를 좀 보면 알파벳이 흔히 말하는 케이펙스 투자라고 하죠. 설비 투자, 자본 투자죠. 대부분 이건 100% AI예요. 이것이 12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140억 달러, 아마존이 140억 달러, 메타가 120억 달러. 그러니까 세 개 기업을 합쳐서 이래저래 600억 달러예요. 그럼 600억 달러인데 이때 엔비디아가 226억 달러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는 넘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600달러가 대부분 어디 갔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비용,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서버에 들어가는 이 스택을 집어 있는 이 엔비디아의 H100 칩,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에 1분기 때
이 네 개 기업 지금 말씀드렸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알파벳에 차지하는 돈의 약 30% 넘게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야,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단하죠. 그럼 이 네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 수요가 네, 네. 계속해서 끌고 갈 테니까요. 그럼 이인데 지금 이 모두가 MS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총 450억 달러를 썼는데요. AI 그런 설비 투자에 네, 네. 2024년에 600억 달러를 쓰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면 그러면 한 계속해서 또 늘리는 거네요. 네네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 다음에 메타가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보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40% 이상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같은 40% 이상을 H백을 사갔으니까요. 이렇게 강력한 수요를 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단 4개의 기업이 40%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것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78%는 그 매출 총이익이 어디서 왔느냐? 높은 가격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판매 가격이 높다라는 거고 그 가격은 누가 올려놨느냐? 미국의 빅테크들이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는 이상 MS는 엔비디아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이 AI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쟁사가 들어오는 거 좋다. 경쟁사는 들어와서 우리의 포션을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이 시장을 키우는 거예요. 시장을 키우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이 정도의 지속성은 계속해서 가져갈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도 엔비디아의 어떠한 시장의 어떤 을 지배하는 어떤 리드하는 이 시기가 미니멈 1년에서 2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1년은 거거든요. 갈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에 따라서는 큰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가 전망을 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월가에 정확하게 알 있는 수는 없지만,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시장에서 여기에다가 나온 얘기.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이 1,000달러까지 갔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비싸요. 네. 접근성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10분의 1로 6월 10일이죠. 6월 10일 날 10분의 1로 분할을 익명 하겠다는 분할. 거잖아요. 네. 익명 분할을 하겠다니까 이제 사람들은 10분의 1이니까 100달러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00달러는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네. 사람들이 오른다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실적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렇죠. 예, 좋은 모멘텀들이 네.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2분기, 3분기 이렇게 좀 단기적인 실적은 큰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씩 성장하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은 184억에서 226억 달러. 물론 23%는 성장을 했으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이것이 전년도 대비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는 427%가 성장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427%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4배가 넘게 성장한 그럼요. 거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제 고도 성장을 이미 지난 분기에서 도달했기 때문에 지난 분기 대비는 23%다. 23%도 적지는 않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23%인데 수익률이 뭐 한 20% 된다. 뭐 테슬라 14%, 15%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업에 비해서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돈을 갈키로 거머쥐고 있는 거죠. 그냥 막 긁어 모으는 거죠, 진짜. 저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자동차를 팔았는데 네. 80%를 남기고 팔았어요. 이건 이럴 수가 이거는 저기 벤츠의 마이바흐도 그렇게 팔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고가의 차량을 팔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남길 수 롤스로이스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현재로는 이제 기록을 깬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으로서 물리적인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그 매출 총이익을 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이 매출 총이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흔한 스트롱 디맨드, 강력한 수요가 미국의 빅테크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계속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투자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하는 설비 투자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석유 자본이 이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연도별로 투자하는 설비 투자가 원래 제일 많았거든요. 그렇죠.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보다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데서 하는 빅테크들이 하는 투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막 장비를 엄청나게 보내서 드릴링 해가지고 막 석유 지하에서 뽑아내고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이 투자한다. 이것이 작년부터 생긴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KPX 투자 이거는 무조건 석유 기업이 제일 많았습니다. 석유 기업의 기록을 지금 빅테크들이 깨고 있다라는 거고 이 빅테크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완전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은 이것이 이제 과거에 여러분 2000년대 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 버블이 꺼질 거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시스코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시스코가 정말 주가가 하늘롭게 치솟았습니다. 통신 장비 막 팔아.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있었죠.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들이 있었고 이 스타트업의 기업을 창업을 하려면 이 서버 하나는 회사에다 구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걸 다 어디서 구매했냐면 그 시스코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연결하고. 근데 이 문제는 이 기업들이 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이 스타트업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그렇죠. 많이 망했죠. 많이 망했죠. 그러면 어디냐면 이 서버가 중고로 나가는 거예요. 중고 시장으로 나가는 거고, 근데 중고 시장을 살 곳도 없어요. 그 시스코의 매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시스코도 주가도 크게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87%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훅 줄어들게 되면 엔비디아도 같이 시스코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란 뭐냐면 AI가 돈을 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AI가 돈을 벌어준다라면 AI가 경제 흐름을 바꿔낸다라면은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는 저커버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irst bottleneck,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이 뭐냐면 AI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컴퓨팅도 아니다. 왜? 돈 있으면 엔비디아에 주고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엔비디아에서 또 메타는 충분히 사고 있으니까 뭐냐? 심지어는 에너지다. 전기. 너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쓰니까 이 에너지를 다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타라든지 아마존은 아리백에 걸려 있거든요. 이 재생에너지로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아리백 하려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어떤 로비를 하고 있냐면 아리백에 원자력 발전소도 여달라. 아리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CFE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넣고 있는데 그거는 뭐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아리백 지금 원자력을 아리백에 원자력을 넣어달라고 로비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EA라고 해서 세계 에너지 기구죠. 여기에서 4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2022년 대비 2026년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가 2배가 필요해요. 2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로 치면 57기를 더 줘야 돼요. 원전 57기. 네, 2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원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구리값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는 거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미국의 더버지의 이런 보도나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경영에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일을 많이 하는데 다 뭐 하냐면 에너지사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빌 게이츠가 개인적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것도 투자했잖아요. 소형 원전도 SMR에도 투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워낙 에너지 사업이 많았는데 지금 빌 게이츠의 개인 돈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느냐? 에너지 기업들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생산해서 다 어디다 대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데 여기 들어갈 에너지는 부족하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리백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재생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아마존도 지금 다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일단 사고 봤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 데이터 센터에만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미국 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아마존은 목숨 걸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아리백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조항에다가.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것이 모든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려고 할 텐데 미국 빅테크들이 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폭발적으로 자기네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증가분에 맞는 에너지 부분을 마련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를 요구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재생에너지도 지금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량이. 네. 이 증가분들이 근데 가격도 많이 낮아졌다고 네, 그래요. 가격이 많아지고 있죠. 미국이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 AI에 있어서는 또 하나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기값이 어디가 제일 쌀까요? 미국이 제일 쌉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제일 싸요.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AI 주도권을 심지어 중국보다 쌉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석탄 발전소하고 석유 발전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석탄의 대부분과 석유의 대부분을 물론 여기에서 중국도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호주라든지 다 수입해요. 수입하는데 오는 로지스틱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미국은 천연가스 지금 발전소가 아직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납니까? 세일가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비용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풋 코스트가 그러니까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되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그래서 다른 곳에도 짓긴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요즘 많이 짓기로 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곳에도 짓긴 하지만 우선 미국에다 많이 짓는 이유는 미국이 전기값이 아직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 꼬리 위에 꼬리 이 밸류체인을 보셔야 됩니다. 이 꼬리 위에 꼬리를 물면은 미국이 AI에 대한 경쟁력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셰일가스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셰일가스에 있는 그 천연가스부터 시작을 해서 저렴한 에너지 비용 여기에 막대한 지금 사실은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뭐 버지니아 말할 것도 없고 뉴저지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 폭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거고 이 재생에너지도 늘어나고 있고 SMR은 아직까지는 R&D 단계잖아요. SMR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직 R&D 단계입니다. 양산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0년 안에 보면 빨리 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틀내에서 미국이 우선은 저가의 이 에너지 비용으로 한국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한국이 저기 가정집에서 많이 받고 기업 싸게 해줘도 우리는 전기를 100% 다 수입해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자원을 리소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하고의 경쟁력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당분간 AI 시대를 주도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의 최종 수혜자가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 체인을 쭉 다 보니까 훨씬 더 명쾌해지는데 그러면은 저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는 어쨌든 간에 생산을 하긴 하지만 직접은 아니고 위탁 생산을 TSMC 죠. 하잖아요. 네. TSMC한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빅테크들의 수요가 원자력으로 전기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돼서 계속 늘어난다면 캐펙스 늘어난다면 엔비디아에 계속 돈이 들어올 거고 그럼 그 돈은 또 TSMC로 가잖아요. 근데 또 HBM은 하이닉스에서도 일부 그렇죠. 뭐 하기도 하고 삼성도 어떻게 좀 더 잘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이쪽은 어떻게 돼요?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거기 더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TSMC가 사실은 인정할 건 저희가 인정해야 되고 요즘 삼성에서 지금 경영진들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삼성이 이 기회를 사실은 진작에 투자했었는데 좀 놓친 거거든요. 반도체 부문 사장이 경질된 거죠. 네네네. 경질된 거예요. 네. 사실은 경질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TSMC하고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도 기술 차이가 분명히 수율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율 차이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기 GPU죠. 블랙웰도 지금 TSMC에서 생산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버전의 6세대 TPU 텐서플로어 유닛을 지금 이번에 공개했죠. 구글 I/O에서 네. 다 어디냐면 다 TSMC예요. 테슬라도 지금 현재 하이엔드 칩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고 있는 GPU도 그러니까 이런 거 AI 학습용 칩도 테슬라도 이제 자체 생산을 일부 하고 있고 일부는 H100을 사기도 하고 과거에 A100도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생산하는 건 TSMC예요. 사실은 하이엔드 칩의 지배력은 TSMC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문제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캐치업을 할 것이냐. 이 캐치업을 한다는 건 흔히 말하는 여러분 수율의 문제잖아요. 수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와이퍼를 만들었을 때 100%
그 쓸 수 있는 와이퍼를 얼마큼 생산하느냐.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수율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인 속사정을 모르는 이상 언제쯤 수율이 개선될지는 개선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TSMC를 쫓아갈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아마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지금 텍사스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이러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 한국에서 공장을 확장하고 있고 화성에 이런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수율은 개선될 거다. 왜냐 이 시장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션은 저는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TSMC하고의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HBM, 그러니까 이 고대역 저기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격차가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떴던 것도 젠슨 황이 삼성전자 좋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공급 받기 전에 R&D에서 나온 시제품이 그러니까 양산되기 전의 제품인 거죠. 양산되기 전의 제품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산 체계에 들어가 보니까 수율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이거는 당장 우리가 못 쓰겠는데라고 지금 엔비디아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수율 개선해 갖고 오면 쓰겠어. 왜? 우리는 HBM이 더 필요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격차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또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의 격차를 더 벌려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을 쓴다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초격차가 아니고 진짜 추격자가 된 거. 네, 추격자가 됐죠. 캐치업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격차가 아니라 추격자가 된 거 맞습니다. 그렇게 잘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다른 이슈지만 샘 알트만이 그 사우디 가가지고 7조 달러 투자 받아가지고 엔비디아 대학만 만들겠다 그 얘기 한번 전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런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러니까 대단히 될까요?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네 개 제가 이제 사우디에 가서 7조 달러 반도체가 계속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2주 전에 발표했던 GPT-4.5를 보시죠. 이제 이 말하는 인간의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금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GPT-5가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있었는데 우선 한 가지 부분의 개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과 대화를 한다는 것, 시리와 빅스비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서 모델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럼 AI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요. 다시 그거를 스피치로 바꿉니다. 그럼 이게 벌써 3단계가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GPT-4.5의 기술적 진화는 뭐냐면 스피치를 바로 AI 모델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스피치를 그대로 뽑아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0.33초 만에 답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말하는 답변하는 속도하고 똑같거든요. 0.33초가 여러 뭐냐면 눈 깜짝거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이것이 0.33초인데 이거를 지금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의 장점 뭐냐면 바로 음성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나쁜지 슬픈지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대가 어떤지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80대가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이거 노인분들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좀 말을 천천히 얘기해주게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말하는 것 여러분들 텍스트로 입력하고 착고하는 것보다 보이스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느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가 통계 내잖아요. 뭐 체류 시간에서 카카오가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체류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앱을 몇 시간 쓰느냐.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인공지능과의 체류 시간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의 대화만 했냐. 하는 체류 시간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이 갖고 있는 도전이죠. 검색도 바뀔 거고요. 정말 새로운 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오픈 AI가 지금까지도 서버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서버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건 오픈 AI가 한 50%는 차지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픈 AI의 GPT 여러분들 유료로 잘 안 쓰시잖아요. 100명 중에 2명 정도 쓰실 거예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GPT-4.5는 무료로 풀립니다. 그럼 100명 중에 100명 쓰실 거예요. 그렇죠. 다 쓰겠죠. 저희 아버지도 저는 쓰실 거라고 봐요. 왜냐? 너무나도 편하니까요. 그전에는 뭐 그래서 근데 아버지 제가 버튼 누르고 그냥 말만 하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말하다가 얘가 답답한 얘기하고 물어보면 날씨 얘기밖에 모르고 뭐 물으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빈도수를 갖다가 이제는 입력하는 거를 어쩌면 타이핑을 하는 거를 잊어버릴 세대가 좀 올 거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양을 대화 시간이 늘어난다라면 AI 칩은 더 필요하거든요. AI 칩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음성으로 우리가 그 인터넷을 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PC 시대가 오면서 네이버 검색이라는 아까 첫 시작하면을 네이버로 하는 네, 이런 네. 시대가 오면서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네. 스마트폰이 오면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뜨는 거고 토스라는 기업이 뜨는 거고 네. 모바일 커머스 하는 쿠팡이 뜨는 거였잖아요. 앱들이 막 뜬 거죠. 뜬 거죠. 그러면 AI 시대가 오면은 이제 AI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건 여러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경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것은 보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저의 감정을 이해해줘요. 싸만다. 물론 이번에 뭐 도덕적으로 오류도 있었지만 네. 저 뭐 사랑에 빠진다. 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가 없으면 나의 마음이 외롭고 사실은 제가 다음에 뭐 수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요즘 글을 쓰고 준비하면서 그런 데이터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인간이 인터넷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 인터넷이 매개자는 것.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 그렇죠.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든지, 무언가 사람들에게 메일을 그렇죠. 보낸다든지, 네네. 인간의 전체 커뮤니케이션 양에서 인터넷을 중개자로 하면서 했던 것은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계속해서 크게 포션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또는 뭐 남녀든 또 남남이든 여여든 짝짓기를 할 때 온라인 데이팅으로 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인간관계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화하는 그리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이 비율이 점점 인류에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여기는 위험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팩트로는 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화하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이런 시간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거고 이것은 산업 질서의 재편을 반드시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색 시장도 위축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요즘 챗GPT에서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는 메타가 제공하는 메타 AI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라냐면 물건을 살 때 야 나 삼성전자 냉장고 살까 LG전자 냉장고 살까 에어컨은 LG가나 삼성이나 이거를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가 검색에서 사과 검색했더니 사과 파는 네이버 쇼핑을 했듯이 왜 오픈 AI가 커머스 안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커머스가 여러분 왜 안 생기겠어요? AI 시대는 우리가 AI 서비스를 무엇을 많이 쓰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지불하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매개로 해서 산업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가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전통적인 강자가 약자가 됩니다.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구글 같은 기업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IBM과 같다고 봐요. IBM 과거에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70년대, 80년대. 네네네. IBM 지금도 아주 훌륭한 기업이에요. 네. 저는 구글이 IBM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네이버가 IBM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새로운 신흥 강자가 여기에서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번에 그 글 다 쓰시면요. 네. 그 내용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 골드러시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엔비디아는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회사이고 네. 앞으로 계속 이 광부들이 금캐러 다 더 많이 나가게 되면은 더 많은 곡괭이와 더 많은 그렇죠. 청바지를 팔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엔비디아의 수익률,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네. 하지만 이 높은 수익률은 2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출은 엔비디아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높은 수익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지탱하는 건요, 여러분 매출이 아니라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문제만 해결되면 당분간 빅테크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네. 그거는 확실하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서요.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 같이 엔비디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반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내일도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